자, 저 들어왔어요.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에는 수요와 공급 이론 끝난 다음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자, 제가 정말 강의를 하면서 가장 답답한 게 이 경제론에서 먼저 나타나는데, 경제론은 지금 수요 공급 이론은 그 내용 말고는 우리가 이해할 건 없어요. 이해할 건 없다고. 나머지는 뭐 출제자가 주는 형태를 이제 풀어내는 요령을 찾아야지. 그게 저거랑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탄력성도 마찬가지예요. 탄력성은 수요와 공급 이론보다도 더 짧아요. 뭔가 짧아요. 대부분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는 거지 문제를 풀기 위한 건 아주 짧단 말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잘 봐요. 수요의 탄력성인데, 얘는 가격 탄력성인데,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것부터 한번 보자고요. 수요의 탄력성.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탄력성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요 탄력성을 뭐라고 번역할 수 있어야 되냐 그러면 변화의 정도를 찾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경제학에서 탄력성은 변화의 정도를 뭘로 찾아요? 퍼센트로 찾죠. 그러니까 탄력성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변화 정도 또는 변화율을 측정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앞에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되어 있으면 뭐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겠어요? 그렇죠.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수요량의 변화 정도 또는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예요. 즉 수요량의 변화율 또는 수요량의 변화 정도가 뭐냐 그러면 소비량이 어느 정도 바뀌었느냐, 소비량이 어느 정도 바뀌었느냐, 그 정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딱 보면 이런 공식에 압도되면 안 된다고. 항상 공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 극히 드물어요. 정의 문제 말고는. 그냥 이걸 딱 보고 어떤 특징이 있느냐, 분자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는 게 있으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소비량 또는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구나. 이것만 판단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있는 게 아니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있는데 공식 맨 위에 분자에 뭐가 돼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구나. 자, 교차 탄력성도 있죠.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구나.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은 가격도 있고 소득도 있고 교차 탄력성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구나. 이것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자, 그리고 뭘로 나눈 거예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로 나눠주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로 나눠주는 거고,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율로 나눠준다고 돼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니까 출제자가 이미 다 줘. 자, 그러니까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럼 보자고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오른쪽 기출지문을 보면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라고 돼 있다 이런 말. 수요의 탄력성을. 그리고 구분을 해보고 부호를 넣으라고 돼 있는데, 자, 어떤 탄력성이든 다 뭐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예요?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는 것이고,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로 나눈 것이고,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의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것인데 우리는 그거 구분할 필요 없다고. 왜? 객관식이니까. 그냥 앞에 있는 퍼센트로 나눠만 주라 이런 거 이렇게. 그럼 수치가 얼마가 나옵니까? 4. 그럼 끝. 이게 바로 측정이에요. 측정. 이게 측정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것도 볼까요? 소비량의 변화율에 동그라미 치고 앞에 10%로 나눠준다 이런 말이에요. 10%로. 저게 가격이냐 소득이냐 이런 거 나중에 따지는 거예요. 2. 자, 4%에 동그라미 치고 16%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16%로.
그럼 4분의 1이니까 0.25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구분을 해야죠. 구분. 수요의 탄력성은 가격도 있고 소득도 있고 교차 탄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원인을 봐야 돼. 항상 앞에 이게. 지금 이 문장은 원인과 결과라는 형태로 이렇게 제시된 문장이니까 원인을 딱 봤더니 뭐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고 있어요?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가격.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의 이 가운데 있는 문구는 무엇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었느냐 이걸 따져주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바뀌었으니까 가격 탄력성이죠. 자, 그 다음에 부호. 자, 부호라는 게 뭡니까? 부호라는 게 뭡니까? 그럼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 방향. 그럼 여기서 방향이 뭐냐? 그러면 상승했다, 감소했다, 하락했다, 증가했다, 이런 게 방향이에요. 이게 부호로 넣으면 얘는 상승이니까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부호를 나타내는데 항상 우리 교재를 보면 강의 노트를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공식이 여기에 뭐가 씌워져 있어요? 절대값이 씌워져 있단 말이에요. 절대값. 그러니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뭘 고려할 필요는 없다. 부호를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렇죠. 양수로 표시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놔두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자꾸 연습을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것만. 항상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한 다음에 뭔가 앞에 있는 퍼센트로 나눠서 수치를 찾고 무슨 탄력성입니까?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군요.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더 해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소득 탄력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득 탄력성.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소비량의 변화율에 동그라미 치고 앞에 있는 10으로 나눠줘. 10으로. 그럼 얘는 2죠. 얘는 0.5고 그러니까 측정은 이미 끝났어. 근데 무슨 탄력성입니까? 그럼 앞을 봤더니 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탄력성이라고 하면 돼요? 소득 탄력성이라고 불러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소득 탄력성. 그리고 이제 부호. 자, 부호라는 건 뭘 뜻하는 것이냐? 증가하면 플러스 값을 주는 거고, 증가하면 플러스가 감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호라고 하는데, 자, 항상 탄력성의 부호는 분수 형태에다가 부여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해요. 플러스 같은 방향이면 비례. 경제학에서는 항상 비례 관계에 있으면 무조건 플러스 값을 주는 거야. 반비례 관계에 있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증가 부호가 똑같네. 그러니까 너는 플러스야.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다르니까 너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이 두 가지 관계를 따지는 거야. 이게 이 두 가지 관계를 이 두 개가 비례 관계면 플러스, 반비례 관계면 마이너스 이렇게 주는 거야. 야, 가격 탄력성은 부호를 무시하라고 해놨는데 왜 소득 탄력성은 부호를 고려해야 되니? 그러면 소득 탄력성은 절대값이 안 씌워져 있다고. 강의 노트에 보면. 그리고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요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교차 탄력성도 분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10으로 나눠주면
수치가 0.5 여기가 2 이렇게 수치 측정하는 거 쉬워요. 근데 무슨 탄력성이니 봤더니 아파트의 소비를 묻는데 오피스텔 가격을 줘요. 아파트의 소비를 줬는데 오피스텔 가격.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재화로 엇갈려 있죠. 서로 다른 재화로 엇갈려 있으니까 아 크로스되어 있구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로스되어 있구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로스되어 있으니까 교차 탄력성. 그리고 교차 탄력성도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 않아요. 이게 부호를 찾는데 항상 요거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 증가, 방향이 올라가는 방향, 올라가는 방향, 비례, 플러스야. 얘는 상승, 감소.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반비례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만 해줘요. 이것만 해주면 나머지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암기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특히 뭐가 중요하냐? 하나만 봐요. 자,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가격 탄력성 중에 요놈을 봐요. 요놈을 가지고 제가 해볼 테니까. 자, 항상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수치를 읽지 마요. 수치를 읽지 마.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자. 아파트의 소비량이 늘었어요.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자. 아파트의 소비량이 늘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치 빼면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비상식이에요? 상식이잖아요. 가격이 하락하자 소비가 늘었다는 거죠. 그런데 탄력성은 뭘 찾고자 하는 것이냐? 그러면 늘긴 늘었더라도 어느 정도 늘었느냐? 요걸 찾고자 하는 거야. 즉 하락은 했더라도 어느 정도 하락했고 요걸 찾는 거예요. 요걸 우리는 변화의 정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의 정도 변화율. 근데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소비량의 변화율을 동그라미 찾고 요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10%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걸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가격 탄력성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항상 밑에 1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자는 뭘 뜻하고? 수요량의 변화율을 뜻하고, 밑은 가격 탄력성이니까 가격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소비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2배 바뀌었습니다. 소비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2배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노트에 보면 수요량의 변화, 소비량의 변화가 가격 변화의 몇 배가 바뀌었습니까? 요걸 해줘야 돼요, 이게. 요 이해가 아니라 자꾸 보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이해가 되면 소비량이 가격의 2배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러면 출제자가 이렇게 해줘요. 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측정했더니 2라고 바뀌었어. 2라고 측정이 됐다? 그런 말이야. 자, 가격이 5% 변화하면 소비량은 몇 프로 변화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이제. 그럼 가격이 5% 바뀌었으면 소비량이 어떻게 변화합니까? 그럼 몇 배 바뀌었다고, 소비량이. 가격이 2배.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만 해주면 되는 거야. 10% 바뀌었군요. 이런 것만 해주면 된다. 이런 것만. 그러니까 정리하면서 결론까지 내준 거예요.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하는 어떤 틀을 딱 하나 기억하고, 이걸 통해서 출제자가 이제 뭘 묻느냐, 이것만 우리가 자꾸 해주면 된다. 자, 이 정도면 됩니다. 나머지는 단순 암기. 자, 이번에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라고 돼 있어요. 균형. 우리가 함수만 나오면 쫄아버리는데, 함수 나온다고 쫄지 말고, 항상 어떻게? 가격과 양 중에 T가 있으니까 얘가 수요량이에요. 수요량, 즉 소비량.
가격과 소비량의 관계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에요. 가격과 소비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수요 곡선. 그런데 가격과 소비량의 관계를 이꼬르 관계식으로 보여줍니다. 수요 함수. 근데 이 수요 함수가 뜻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죠? 집어넣어봐요. 가격이 300원이면 몇 개를 지금 소비한다고 돼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다 300 집어넣으면 600개 사겠다는 거네. 이 뜻이에요. 가격이 400원이면 몇 개 소비하신다는 거고 500개 사시는군요. 가격이 500원이면 몇 개 산다? 400개 사시는 거군요. 요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걸 가상의 시장에다가 300원, 400원, 500원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봤더니 300이면 600, 400이면 500, 500원이면 400개. 헷갈리지만 요렇게 찾아서 이걸 쭉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요 곡선이 되는 거죠. 수요 곡선이. 그래서 함수가 나오면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곡선을 어렵게 관계식으로 제시한 것이군요.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균형을 찾으라는 거야. 균형.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항상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을 말하죠. 이 지점을 왜 균형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저울을 딱 갖다 놓고 이쪽에다가 수요량을 딱 올리고 오른쪽에다가 공급량을 딱 올리면 항상 요 지점은 둘이가 또이또이라고. 그래서 균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소비량과 공급량을 딱 저울을 달면 또이또이여서 균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를 주고 균형 가격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게 수요량, 이게 공급량이잖아요. S가 있으니까. 요 두 개가 또이또이라는 거예요. 그럼 해보자고 이게. 수요량이 정확히 뭔지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900-P로 줬고 공급량이 뭡니까? 봤더니 100 플러스 P로 이렇게 줬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균형에서 항상 이 두 개가 또이또이라고 그러니까 이 P는 8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얼마? 400이 되는 거예요. 400. 그래서 균형 가격 여기가 있죠. 요 균형 가격이 요게 400이라는 뜻이에요. 400. 요 그래프가 요 함수에 의하면 요 식에 의하면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게 되나요? 400을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죠. 400을 여기다 400 넣어도 500 여기다 400 넣어도 500이잖아요. 그 이유는 그죠? 균형에서는 항상 양이 똑같으니까 요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함수. 이게 함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뭐 했습니까? 그러면 투자론에 미래가치하고 현재가치 했습니다. 미래가치하고 현재가치. 참 정말 뭐 별로 한 거 없어 보입니다만 뭐 굉장히 많이 했죠. 자, 육계수의 활용과 관계를 보면 일단 6가지 수식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나 이게 복잡하니까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일단 뭐부터 확인하자 그랬어요.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를 이해 정도 하면 이해는 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걸 들고 왔다고. 자, 첫 번째. 은행에 100원을 예금했어요. 이자율은 10%라고 가정하자 말. 이렇게. 10%. 이자율은 10%. 자, 100원을 은행에 딱 예금했으면 분명히 1년 후 미래에 통장에 찍혀 있는 금액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100원을 예금했을 때 1년 후에 얼마의 금액이 됩니까? 이게 바로 미래가치예요. 그러니까 100원을 예금했을 때 1년 후 미래에 얼마가 됩니까? 또는 2년 후 미래에 얼마가 됩니까? 이게 미래가치란 말이에요. 미래가치. 그럼 미래가치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100원에 1년 흘렀으니까 이자 10% 이자만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110원이 바로 미래가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미래가치. 그래서 미래가치는 항상 뭐의 논리냐 그러면 예금의 논리고요. 예금의 논리고요. 예금의 논리고 항상 미래가치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자를 더해줘요. 이런 거예요. 이자를 더해줘.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 현재 가치는 뭐냐? 자, 요 미래 110원을 다시 현재 시점으로 되돌리라는 거예요. 지금 뭘 찾으라는 거예요? 원금인 100원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을 예금하면 1년 후에 110원이 되는데 이 110원을 다시 되돌려서 원금을 찾아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현재 가치는 다시 되돌린다라는 뜻의 환원의 원리라고 한다고. 환원의 원리. 환원의 원리. 그리고 요 표현도 중요하죠. 현재 가치는 항상 할인의 논리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100원을 예금해서 미래로 가게 되면 항상 금액은 점점 커져요. 왜 커져요? 이자가 계속 플러스 되니까 금액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이자가 계속 플러스 되니까 금액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시 되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금액이 어떻게 돼요? 이제 이자가 차감되면서 되돌리려면 이자를 다시 빼야 되니까 이자를 차감되니까 항상 금액이 할인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치가 되면 이자를 가산하니까 할증이 되는 거고 자 현재 가치로 오면 이자를 차감하니까 할인이 됩니다. 요 정도만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정확히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를 어떤 식으로 구합니까? 그러면 자 가정이래요. 가정이 일단 은행에 예금을 할 때 일시불로 예금을 할 수도 있고 은행에 따박따박 정기 적금을 할 수도 있어요. 따박따박 정기 적금으로 이렇게 예금하는 걸 연금의 형태로 예금했다 이렇게 말해요. 연금이 따박따박 적립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시불을 예금했을 때를 가정하고 미래가치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면 이자를 더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자 가산. 근데 이자를 가산하는 수식이 10%면 곱하기 1.1, 7%면 곱하기 1.07, 5%면 곱하기 1.05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가치는 다시 되돌리는 거니까 곱하기를 뭘로만 바꿔주면 돼요. 나누기로만 바꿔주면 되죠. 근데 이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풀어봐야 돼. 자, 이게 지금 강의 노트 맨 뒤에 있는 문제풀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계산 문제. 자, 첫 번째. 현재 1억 원이 있고 5년 후 미래에 얼마의 가치가 되는지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구하는 문제는 반드시 이자를 더하거나 이자를 차감하거나 이런 과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 스케줄을 그리라 그랬어요. 스케줄을. 야, 스케줄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냐? 많이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안 그리고 하는 게 제발 그려. 아니, 우리는 항상 시간이 부족해. 부족한 시간에서 실수를 줄이는 게 우리 합격의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 후 이렇게 돼 있으니까 5년을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5토막 그리고 문제를 정리해요. 현재 1억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때 1억 원 있고 물어보는 게 5년 후 미래가치니까 요 미래가치를 구하라는 거구나. 요렇게 요 정도만. 그리고 지금 이자율을 5% 줬으니까 미래가치 계산하는 수식이 이자를 더하는 1.05. 그러면 준비 다 끝난 거예요. 이거 하는데 몇 초나 걸린다고. 그리고 나서 요렇게만 해놓고 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 요 1억 원이 요리 갔을 때 얼마의 금액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럼 칸수만 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5칸 뒤로 가야 되네. 이 말은
5년 흘러야 되네. 그러니까 매년 이자를 몇 번? 이자를 5번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계산기를 꺼내서 1억 곱하기 1.05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항상 습관처럼 해줘야 돼요. 자,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5년 후 1억의 현재 가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5년을 딱 5토막을 그린 다음에 이제 문제를 정리해야 돼요. 5년 후 1억이니까 이번엔 여기에 지금 1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개. 그리고 뭘 찾으라는 거야? 현재 가치를 이렇게 구하라는 거고. 현재 가치를 이렇게 구하라는 거고. 그러면 계산기 바로 꺼내서 자, 1억을 저 앞으로 보내야 되니까 5칸 앞으로 보내야죠. 그리고 할인율이 7%니까 나누기 1.07이에요. 그러니까 나누기 1.07을 몇 번 한다? 5번 해주면 된다. 1억 나누기 1.07을 5번.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스케줄을 그려놓으면 눈에 몇 번 나누기를 해야 되는지 눈에 보인다. 이런 말. 그다음에 이제 3번부터서가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는 거죠. 자,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연말 적금 3천만 원을 불입하는 정기 적금에 가입했습니다. 자, 지금 적금인데 예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와 이 문제는 1번, 2번과 3번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1번, 2번은 딱 한 번이에요. 특히 1번이죠. 1번. 1번은 1억 원을 일시불로 목돈으로 한번 예금을 탁 하고 예금의 변화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따박따박 매년 3년 동안 매년 따박따박 3천만 원씩을 불입하는 정기적금.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연금의 형태로 예금을 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연금의 형태로 따박따박 예금을 한다. 이걸 우리가 실무에서 정기적금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연금의 형태로 따박따박 예금을 합니다. 이걸 줄여서 정기적금이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주의할 건 3년이니까 세 토막 그리고 매년 연말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연말. 왜? 항상 1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예금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자고요. 연말이니까 첫 해 연말 3천만 원 만차 떼고 두 번째 연말 3천만 원 세 번째 연말에 3천만 원을 딱 예금했다 이런 말이에요. 예금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어떻게 찾습니까? 물어보는 게 3년 후 적금의 미래가치라고 이렇게 돼 있다면 3년 후 미래가치. 그러면 이 적금을 어떻게 나누냐? 일시불로 이렇게 3번 이렇게 예금을 따로따로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미래가치 구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해요. 여기서 더 이상 적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우리 시험제는 지금 이자율이 10%니까 이자를 가산한 수 곱하기 1.1이죠. 그럼 바로 자 계산기를 끄집어서 첫 해 예금한 3천은 저리 가려면 몇 칸을 가야 되지? 2칸이야. 그러니까 곱하기 1.1을 바로 두 번 해서 적어놔야죠. 3천 곱하기 1.1 곱하기 1.1 딱 적어놔야 된다. 자, 두 번째 예금안에는 저리 가려면 몇 칸 가야 돼요? 한 칸만 가면 되니까 얼른 계산기 쳐서 이렇게 구해놓고 얘는 이미 이 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3개 더하면 적금의 미래가치가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번에는 자 현재 가치로 한번 볼까요? 현재 가치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아. 뭐만 달라졌습니까? 이자율만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자율만. 그럼 똑같이 시험지에는 뭐만 표시하느냐? 연말에 3천만 원씩이니까 얼른 이렇게 3천만 원 적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거 적는 거에 시간 아까워하지 마. 네. 그다음에 뭘 물어봤습니까? 현재 가치를 물어봤으니까 현재 가치를 물었구나. 이렇게 딱 해놓으면 칸수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7%니까 나누기 1.07이고 그러니까 바로 계산기를 이렇게 해놓고 끄집어서 계산기 꺼내서 요놈은 앞으로 가려면
한 칸이니까 바로 나누기 1.07에서 적어놓고 두 번째는 앞으로 가려면 두 칸이니까 나누기 1.07을 두 번 해서 앞으로 보내고 얘는 앞으로 몇 칸? 세 칸 가야 돼. 세 칸. 그러니까 나누기 1.07을 세 번 해서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다 합쳐주면 된다. 이런 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가장 기본이 되는 미래가치, 현재가치예요.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자, 그런데 포인트가 이제 요놈이야. 재작년부터 5번 같은 형태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 자, 이 문제를 한번 봐요. 3년 동안 매년 연말 1,000만 원씩을 불입하는 정기 적금에 가입했다. 금액만 달라졌잖아요. 3,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씩. 그리고 뭘 구하라겠어요? 현재 가치를 구하세요. 다 익숙한 문제인데 뭐가 익숙치 않냐? 박스가 익숙치 않아. 박스가 1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2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3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뭔가 박스가 익숙치 않다 이런 말이에요. 박스가. 그러니까 이 박스가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박스가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해야 됩니다. 이제 잘 보셔. 0.95, 0.9, 0.8은 수치야. 수치. 근데 계수는 수식이라는 뜻이니까 아무리 봐도 야 이게 무슨 수식이야. 뭔가 언밸런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가 이런 수치가 딱 보이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자 다시 보셔.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계수를 강조하면 이 수치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0.95다, 0.9다, 0.85다 이런 수치를 주면 그냥 현가로 딱 번역을 끝내. 현가를. 계수라고 번역하지 마시고. 현가. 그 현재 가치를 계산해 놓은 거야. 현재 가치를 계산해 놓은 거야. 현재 가치를. 그런데 자, 얼마짜리를 현재 가치로 계산한 거냐? 1원짜리를 현재 가치로 계산해 놓은 거라고. 1원짜리를. 그러니까 이 표가 보이면 이런 수치가 딱 보이면 1원짜리로 현가를 해 놓은 거구나. 이렇게 딱 해석이 돼야 돼. 1원짜리로 현가를 해 놓은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보여야 된다고. 그러면 쉽다 이런 말이에요. 자, 1년 후에 1원을 현재 가치하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0.95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원을 현재 가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고? 9.5가 되는 거예요. 100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95원이 되고 1000원입니다. 그러면 950원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림으로 그리면 1년 후 1원이니까 1년 후에 1원은 현재 가치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0.955원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년 후 1원이니까 2년 후 1원은 현재 가치 하게 되면 0.9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3년 후 1원은 얘를 현재 가치 하면 0.85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보시자고요. 똑같아. 풀이 방법은. 자, 매년 연말에 1,000만 원씩이니까 매년 연말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구하라겠어요? 현재 가치를 구하라겠으니까 목적,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딱 해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중요한 거 여기에요. 1원을 현재 가치 하게 되면 0.9예요. 1원을 즉 1원을 현재 가치 하게 되면 1원을 현재 가치 하게 되면 0.95원이 된다는 거야. 0.95원이.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1,000원을 현재 가치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1원일 때 0.95원이면 1,000원이면
똑같이 곱해주면 되는 거지. 950원이 되는 거죠. 950원이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활용합니까? 1년 후 1원이 0.955원이면 야 만차 떼고 1000원이면 여기다가 1000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950원이 현재 가치예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1000원은 2년 후에 1원이 0.95가 되니까 2년 후에 1000원이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1000 곱해주면 되고 900원이고 근데 3년 후에 1000원은 현재 가치가 얼마니? 그러면 3년 후에 1원이 0.85니까 곱하기 1000을 해주면 85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이게 현재 가치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 문제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지금 저랑 같이 문제를 풀면 의문이 없어요. 의문이 뭐 그럴듯해. 뭐 정확히는 뭐 빨리빨리 숙달은 안 되더라도. 근데 반드시 하루가 지나서 이제 내가 스스로 뭔가 문제를 풀라고 딱 하면 뭐가 눈에 걸리느냐? 이게 눈에 걸려. 분명히 현재 가치야.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바로는 나누기 1.1, 나누기 1.07, 나누기 1.05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형식을 계속 했는데 자, 문제 해설을 봤더니 곱하기라고 돼 있다 이런 거야. 나누기가 아니라. 에? 그러니까 질문이 주는 거예요. 아니 왜 현재 가치인데 나누기 안 하고 곱하기 하고 자빠져 있나요? 이렇게 저한테.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 뭐라고 대답해줘? 뭐라고 제가 대답할 거예요? 나누기는 언제 나누기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항상 뭐가 나왔을 때. 나누기는 이자율이 나왔을 때야. 이자율이. 이렇게 이자율이 뭐 10%입니다. 이자율이 7%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뭔가 현재 가치를 할 때 나누기를 하는 거지. 얘는 이자율을 준 게 아니란 말이야. 이자율을 준 게. 이자율이 아니에요. 이자율이 아니라 1원짜리의 형가를 산정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1원짜리 형가를. 그러니까 1원짜리 형가를 산정했으니까 그렇죠.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고. 다르게. 그래서 그걸 질문 줬다는 건 아직 이해를 조금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도록 한번 열심히 반복해 봐야 돼요. 자, 3교시예요. 오늘은 반복이니까 짤막하게 지금 짧게 하고 있어요. 자, 4교시에는 뭐 할 것이냐? 투자론하고 금융론 해야죠. 투자론하고 금융론. 자, 10분 쉬었다가 또 들어오겠습니다.